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의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조금 간단한 데까지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밑에 깔려 있는 좀 복잡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퀘이션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웨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이제 다 웨이트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디자인 파라미터들을 뭔가 두고 예전에 리그레션 하는 예제처럼 이 녀석들의 뭔가 미지수들을 바꿔서 에러를 줄여나가는 과정, 사실은 뭐 그게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선형 함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 파이가 아니라 PHY고요. 뭔가 자료를 만들 때 이걸 다 파이라고 했네. 이게 또 틀렸죠. 왜 이게 전에는 눈에 안 띄고 오늘은 눈에 띄는 걸까? 그래서 비선형 함수 파이가 있는데 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파이를 뭔가 상수배를 해서 얘 물론 센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도 웨이트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 뭐 파라미터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떤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얘를 뭔가 특정한 거 알파배를 하게 되면 A배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이 녀석을 바이어스를 주어서 플러스 B를 해줘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선형 변화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끔씩은 이 안에 있는 X, 이 X조차도 웨이트로 곱해가지고 뭔가 WX를 하게 되면 오메가 X를 하게 되면 X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웨이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들이 엄밀하게는 웨이트 팩터를 곱해가지고서 얘들의 가중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바이어스를 하지만 그냥 보통은 이런 모든 변수들을 합쳐서 최근에 그냥 다 웨이트들 또는 뭐 디자인 파라미터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웨이트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섬세하게 살펴보신다면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요. 파이x는 비선형인데 a배 해줬고 이게 다 상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지수이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벡터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숫자 하나죠.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곱하면 원래 뭔가를 곱했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고 더하기 b에서 상수를 곱했기 때문에 선형 변환 더하기 b 뭔가 해줘서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웨이트 곱하기 파이x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선형이 되겠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x 자체에다가 w를 곱하면 이 두 가지 사이는 선형이겠습니다만 파이 자체가 비선형이니까 이것도 합쳐서 이제 비선형 웨이트의 형태들을 갖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요 비선형 웨이트인 경우보다 선형 웨이트일 때가 행렬 처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변환이잖아요. 선형 대수 생각하시면 되겠고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식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로봇공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씁니다. 하나는 A를 곱했고 하나는 더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하고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를 밑에다가 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얼이 2를 붙여놓고 A하고 B로 표현되어 있는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AB 행렬, 파이 1 행렬에 곱으로 표현을 해서 얘네 두 개는 원래 왼쪽 좌변과 똑같은 수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A, B는 합쳐서 우리가 웨이트 행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실 거고요. 뭔가 2를 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마지막 컬럼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해주는 거구나,
더하기 b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 여기에 1이 있으면 이 부분 앞에 있는 웨이트 행렬의 마지막 열 컬럼은 무조건 바이어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여러가지 이 파이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죠.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이가 하나만 있을 때 앞만 잘해봐야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완전하게 추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여러 개를 써서 푸는 것들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y는 이제 한 개가 아니라 y1, y2를 두 개 분리해서 벡터 형태로 보고 a1 파이 더하기 b1, a2 파이 x2 더하기 b2 이렇게 우리가 수식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식 두 개가 있다면 얘들을 하나로 뭉쳐서 행렬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파이 x1, 파이 x2, 1 해서 여기 있는 파이 x1, 파이 x2를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서 하나의 얘는 뭐예요? 파이 값이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의 어떤 밸류들, 스칼라 값들이 되겠고 얘는 하나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1, A2, B2, A1, B1, A2, B2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파이 x1, 파이 x2 그리고 밑에 호모지니티 1 붙이는 것처럼 여기 2를 붙여놓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좌변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를 뭉텅그려서 이제 벡터 뭐라고 할까요? 벡터 함수가 되겠죠. 파이 x는 벡터 함수로 x1, x2가 합쳐져서 파이 x가 되고요. 앞부분에 있는 거는 웨이트 행렬 W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두 개의 곱이 있으면 그리고 얘가 이제 변수 하나가 아니라 행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행렬과 이 녀석이 곱해져야 되니까 이 결과물은 거의 대부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하고 벡터를 곱해서 벡터가 나오게 하는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드렸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얘는 커널이 아니고요. 파이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부르겠고요. 인풋 x에 대해서 출력 y가 나오는데 y는 웨이트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좀 보셨던 것처럼 이것만 해서 보시면은 한 개의 파이가 하나일 때는 꼴랑 이 비선형 함수 하나 가지고서 복잡한 여러 가지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면 또는 아까 우리가 나타내려고 했던 게 굉장히 단순한 직선이지만 이걸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면 두 개가 서로 뭔가 복잡한 것들이 서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선은 직선으로 하면 좋겠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에서는 직선은 사실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 예제가 뭔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직선들을 조합을 해서 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영역 때문에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높고 낮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되게 많이 써서 복잡하거나 또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들을 웨이트를 바꿔서 이런 함수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로 만드는 문제가 바로 웨이트들 조절을 다 하게 되는 거고 각각의 웨이트들을 다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커널 기반 방법론들의 주된 기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용어적으로 이제 잘 보시면요. y는 웨이트 파이 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웨이트 값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온 결과물을 원래의 y하고 혼동해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하고 파이를 곱했고 우리는 이 값이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추종하고 추정이라는 게 공학적으로 두 개가 다른 용어가 쓰입니다. 추종은 뭔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추종자들, 무리들. 추정은 아마 이것은 이거라고 생각된다. 오늘 수업은 조금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나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하고 있는 부분야들은 이 값들은 추정값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y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서 햇 모자입니다. y 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모자를 씌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eight하고 파이를 써서 y를 뭔가 추정해낸 값들, 에스티메이션한 값들을 어프록시메이션 값, 근사 값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때 y에다가 햇을 붙이게 됩니다.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조심 하나씩 용어들 잘 익혀가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는 뭐냐? 여기는 이 웨이트들, 뭐 바이어스도 있고 어떤 센터도 속할 수 있고요. 이 웨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론 아까 보셨던 RBF는 행렬이고 RBF에서 센터는 행렬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리고 선형 변환인 녀석들만 웨이트로 표현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스타일의 것들만 이렇게 웨이트하고 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것들은 수식을 따로 또 풀어야 됩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셨던 RBF에서의 까마귀가 오네. 센터는 비선형 웨이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웨이트들을 구하는 게 바로 이번 수업에서의 목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파라미터 또는 뭐 골 파라미터, 이 웨이트 값들이 살짝 바뀜에 따라서 y 햇이 완전히 다른 함수들이 되겠죠. 웨이트를 조절해서 y 햇이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코스트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 J는 에러들의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미 비슷한 걸 배웠습니다만, J는 에러의 제곱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스퀘어드 에러, 여기 제곱이 됐기 때문에 스퀘어, 제곱이 영어로 스퀘어거든요. 스퀘어드 에러, 스퀘어가 된 에러의 합을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직 거의 대부분의 정의들이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고, 에러의 제곱이고 이 녀석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J의 이제 변수들이 요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러의 제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미분해야 돼서 되겠고, 그라디언트들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상수이고 y 햇은 웨이트 파이로 되어 있으니 이 안에 있는 각종 파라미터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파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웨이트 개수도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뭐 또는 또 다른 종류의 머신러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표시,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J는 웨이트에 대해서 J를 편미분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웨이트를 다시 마이너스 알파 그라디언트를 써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은 웨이트를 얻어서 J 값을 점점점 낮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지난번 보셨던 데이터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웨이트는 0을 다 대입을 하거나 또는 랜덤한 값들을 넣는데, 웨이트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결과값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오겠죠. 근데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 패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지막에는 에러가 적은 빨간 곡선을 구하는 것이고, 이 빨간 곡선은 웨이트하고 파이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된 방법론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여기 그라디언트 디센트 더 이상 설명 안 하겠고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몇 장이나 있나? 설명할 게 뭐 많이 있네요.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X가 있을 때 출력 Y가 나오는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언가는 이거의 조합,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요, 잘 보시면은 얘는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그 밑으로 점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트리. 암을 쳐가는 것처럼 똑같고요.
근데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무언가가 들어가서 순서가 이렇게 트리 형태로 가지 못해요. 지금 이런 스타일이죠. 여기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아씨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루프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루프들이 존재해서 내부에 루프들이 잔뜩 있는 것들을 클로즈드 루프, 닫혀있는 폐 곡선이 있는 것들을 자료구조 측면에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뭐 트리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래프라고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트리 구조가 아니에요. 입력과 출력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서로가 서로끼리 물려 있거나 위아래 순서가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X하고 출력 Y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입력 X 대 Y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리그레션 예제에서 보시면 입력, 출력에 있어서 이런 커브들이 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X가 들어가면 중간에 웨이트가 있고 뭔가 비선형 함수가 있어서 걔들의 곱으로 표현해서 Y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하나의 사례로서 이때의 웨이트는 뭐 간단하게 파이가 없으면 어디 있냐, 이런 파이가 없으면요, 웨이트는 뭔가 행렬이 되겠죠. 이게 벡터고 이게 벡터니까 입력 벡터, 인풋 벡터, 출력 벡터, 아웃풋 벡터가 있어서 벡터가 뭐하고 곱해져서 벡터가 나와야 되면 뭐 얘는 선형이겠죠. 그냥 행렬 A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X 벡터가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숫자들 지금 대입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인데, 선형이면 모든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역행렬을 X하고 Y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이 녀석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써서 베이시스 쓰고 뭐 하면 쉽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형인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형으로만 모델링을 했다가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뉴럴 네트워크도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들만 쓰다가 그 유명한 이제 민스키가 야, 이 문제는 엑소어 문제는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엑소어 문제가 의미하는 건 나중에도 배우시겠습니다만, 하이퍼스페이스를 뭔가 스페이스들을 쪼개는 것들이 있고 그 쪼갰을 때 걔네들이 엑소어 연산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AND하고 OR 쪽은 표현할 수 있지만 엑소어들이 XOR, 여러분들 그 디지털 또는 뭐 불린 오퍼레이터 배우셨잖아요. AND하고 OR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얘는 선형으로서는 하나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뭐 물론 이제 민스키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야,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민스키가 이제 정의만을 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계획하는 또 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들이 어떨 때 쭉 올라갔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또 이제 밑에서 연구들 하다가 뭔가 방법론이 새로운 게 나타나면 쭉 올라갔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어요. 요새는 주기가 빨라져서 20년 전만 해도 한 10년 주기로 떴다 죽었다 했는데 요새는 뭐 한 7, 8년? 5년? 죽었다 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딥러닝이 좀 더 또 조금 한풀 꺾였습니다. 뭐 업체들은 많이 이제 쓰고 있지만 연구단에서는 약간 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각종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딥러닝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약간은 좀 시들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서 이게 1차원, 뭐 쉽게 말해서 선형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서 비선형들을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1 선형 모델 하나가 있어서 X가 개수가 지금 6개인데 한 3개 정도로 Z라고 하는 G값으로 선형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얘가 앞서 얘기 드렸던 discrimination 펑션 비선형 함수를 통과합니다. 값이 3개가 들어갔으니까 결과도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선형 변환, 선형 웨이트들의 곱으로 표현해서 다시 개수가 3개인데 6개로 늘어났죠. 네, 이런 지금 보시면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6개 6차원이었고 끝도 6차원인데 또는 뭐 5차원, 여기가 또 10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입력에 들어가서 뭔가 개수가 줄어들어서 뭐 나는
데이터는 6차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3개면 되겠더라. 또는 여기가 100만 개면 되겠더라. 뭐 잘 모르는 경우에 많이 잡아야 되겠고요. 물이 이런 거 있잖아요. 6개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3명은 여자고 3명은 남자네. 그렇게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성격이 6개인데 그냥 3개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네. 얘는 못생겼고 얘는 잘생겼고 얘는 중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이고 이제 뭐 여기서는 히든 레이어, 숨어있는 레이어라 부르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면 메타 레이어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아닌 중간에 뭔가 그걸 얘기하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들이 메타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메타 레이어 쪽에서 인생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자, 이런 형태가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입력과 출력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내가 모르는 레이어들을 둡니다. 그리고 얘들의 개수는 얘들이 6개지만 이 안에는 사실 6개로 표현했을 때 트루 폴스로 하면 2의 6승 32가지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6개의 벡터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100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모르니까 여기에 노드를 100만 개를 두고 이 연산을 해서 다시 6개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가 예를 들어서 글자 6개라고 하면요. 글자 6개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의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를 굉장히 크게 또 잡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연산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시면은 G값 Z는 오메가 1 곱하기 X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는 파이에 인자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weight 2하고 곱해서 최종적으로 Y가 나옵니다. Y는 weight 2 파이 G 이렇게 표현하겠고 G값은 오메가 1 X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수식이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중간에 하나만 있는 대표적인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웨이트 W1, W2, 오메가 1, 오메가 2는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행렬일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보셔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요. X가 들어가서 오메가 1하고 곱해줘야 되는데 X는 6차원이잖아요. 6개가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3 곱하기 6을 해서 결과는 3이 나옵니다. 여기가 Z는 3차원이고 X는 6차원이니까 3 곱하기 6 형태. 행은 3개, 열은 6개가 돼야 Z가 나오겠죠. 요걸 굉장히 신경 쓰셔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산이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그럼 Z는 3차원 벡터예요. 파이 Z라도 3차원이에요. 그러면 웨이트 2가 곱해주면 결과는 6개가 나와야 되고 입력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웨이트 2는 6 곱하기 3입니다. 3이 파이하고 곱해줘야 되는데 파이 쪽은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3이 들어가고요. 결과는 웨이트 2는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6개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 3 곱하기 6 행렬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더 엄밀하게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 Z라고 하는 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레이어라 부르고 있고요. 좀 더 광의적인 머신러닝 쪽에서는 뭔가 우리가 X라고 하는 결과를 Z에다 잠깐 매핑을 한 겁니다. 근데 차원이 이 경우에는 6차원인데 3차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능화가 된 거죠. 6차원, 불규칙한 6차원 데이터가 3차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션이 된 거고 매핑이 잘 된 겁니다. 이게 개수가 더 늘어나면 더 6개의 독립인자가 100만 개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엔트로피가 더 커진 거죠. 여기서는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6개가 뭔지 알 때는 3개로 우리가 간단하게 인식처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기에서 보시면은 입력 데이터를 출력 뭔가로 조금 더 디멘전, 차원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하죠. 작아지게. 이런 것들이 지능화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될지 모르고 웨이트 가지고 Z들을 다양하게 가능성을 알아봐야 되니까 Z의 차원을 입력보다 더 많이 잡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간 영역들이 의미적인 레벨에서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전 쪽에서 그 하이라이트 피처, 여러분들 오픈 CV를 배우시면은 이 기법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아니고요. 제가 비전을 맡으면은 이거를 더 오히려 소개를 많이 할 텐데 방법론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피처 특징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인식할 때 얘네들을 지금 2개의 블록 또는 3개의 블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눈이 있기 때문에 위쪽은 좀 까맣고 밑에는 좀 하얗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눈이 양쪽에 있을 거라 여기는 까맣고 가운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고, 그리고 이거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안에 그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입이 있어서 또는 여기 인중이 있어서,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는 입이 있고 여기는 인중이라 색깔이 하얗고 이 부분은 콧구멍이 있어서 까맣고, 이런 식의 모양들로, 그리고 이 모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수십만 개가 몰려 있어요. 이걸 이렇게 네모 형태의 피처, 이미지 접근을 해서 이미지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 하라이크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 같은 피처다라고 해서 하라이크 피처입니다. 이것들을 보통 16픽셀이면 한 16만 개 나오던가 이런 스타일들이요. 요 얼굴 이미지가 16 x 16일 때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스타일의 다양한 도형들이 한 16만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즈가 20 x 20인 경우에 28만 개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피처를 보통 우리는 모델링을 해서 피처를 먼저 만들어서 피처 공간 안에다 문제를 매핑해 놓고 거기서 인식기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인식단에서 모델링 기반 기법인데, 이 하이라이트 피처를 쓴 이 방법론에서부터는 피처는 뭐 거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피처를 다 씁니다. 그래서 피처가 16만 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어떤 피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피처들을 선형 부스팅 기법, 아다부스트를 써서 어댑티브 부스트 기법을 써서 좋은 셋들만 남겨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만한 사이즈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데이터는 일단 얼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트리를 쳐서 이런 또 다른 피처들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음 단계 그래서 21단계 정도를 훑어보면 이건 확실하게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바로 아다부스트 기반의 하이라이트 피처를 쓰고 있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이 코드가 오픈CV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테스트 해보면 한 3기가 되는 PC에서 4프레임, 5프레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다부스트 기법이 처음 등장한 게 2000년, 2001년인데 비올라하고 존스 둘이서 이걸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는 얼굴 인식을 모델링 기반으로 많이 처리를 했는데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것도 한 10,000장, 20,000장 해서 한 얼굴 데이터 한 10,000장 넣고 얼굴 아닌 거 한 3, 4만 장 넣고 그래서 4, 5만 장 넣는 뭔가 지금의 딥러닝과 비슷한,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을 쓰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겠다라는 게 이 방법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네모들이 각각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부터 해서 이것들을 계속 만족하면 결국은 얼굴들이 21단계 후에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방법론의 핵심이고, 2001년도에 이 논문이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카메라나 휴대폰에 얼굴 인식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얼굴은 특히나 이제 이미지 영역들이 색깔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거기서 축약시킨 다음에 아다부스트 써가지고 피처폰에도 얼굴 인식기 또는 휴대폰 카메라에도 얼굴 인식들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들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이걸 만족할 때 그 중에서 이거, 그 다음 이걸 21단계까지 가면은 얼굴 인식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코드를 나이스하게 짜게 되면 2000년대 초에 그 성능이 안 좋은 PC, 뭐 물론 이제 헤르츠가 빠르기 때문에 요새 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20Hz대가 나왔고, 오픈CV 현재 있는 이 아다부스트 버전은 조금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 뒤지기 때문에 느린 거고요. 얼굴 쪽만 따로 떼어내면서 얼굴일 것 같은 색깔 분포로 가는 부분에만 아다부스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30Hz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드는 건 뭐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무엇이 피처인지 모르고 있고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피처라고 예상한 다음에 무언가의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피처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서 의미 있는 피처들만 찾아가는 기법들, 사실은 이 아다부스트 기법들이 물론 방법론이 섬세하게는 당연히 다릅니다만, 최근에 유행했던 딥러닝 기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들은 사실 이 방법론하고 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방법론의 또 윗단계에 가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필터인 시프트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리사이징해서 데이터의 의미가 있는 부분과 데이터 리샘플링 작업을 해서 데이터가 의미 있는 부분과 아닌 것들을 점점점 다르게 해나가는 단계적인 어프로치들이 딥러닝의 현재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저는 그 선구적인 연구들을 수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도, 2000년도부터 이 방법론이 아주 우수해지면서, 아주 단편적인 예로는 2000년 이전에는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한 얼굴 인식기만 수십만 편이 있는데, 이게 나온 다음부터는 많이 줄었죠. 연간 뭐 한 100편 미만으로. 그 정도로 좀 파워풀했던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의미적인 부분을 갖고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핑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을 Z라고 하는 히든 레이어에다 매핑을 하는 것이고, 이 매핑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러닝 기법들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매핑들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원래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피처를 토대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작업,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뭔가 이것들을 표현한다면 여기 스페이스 셔틀, 옛날 우주왕복선, 이거는 새로 만든다는 우주왕복선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비행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피버, 열정이죠. 이런 것들이 섞이면 되겠죠. 근데 다시 쪼개서 들어가 보면 뭐 터빈, 컨트롤, 그 다음에 터빈 또 나왔네. 프로그램, 피직스, 얘들을 더 올라가면 매스, 사이클, 모터, 여러분들의 리소스, 돈도 많아야 되겠고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죠. 시간, 돈,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올리려면 여러분들 문명 게임 하시는 것처럼 몇 개의 단계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뭐 컨트롤은 뭐 수학하고 모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얘들을 아주 로우 레벨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시간과 돈, 그리고 머리,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면 이게 점점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비행역학, 뭐 자세 제어,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더라. 이렇게 뭔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까지의 중간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들의 단계를 명확하게 여기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 터빈이라든가 프로그램.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로우 레벨 데이터들을 뭔가 앞서서 보신, 지금 뭔가 이런 로우 레벨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뭔가 하나의 이런 데이터, 이런 거에 갖다 매핑을 해 놓는 거죠. 아다부스트는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피처들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완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설계를 한 거니까. 이거는 모델링 기반으로 우주왕복선을 만들려면 이런 기술군들이 쭉 발전이 돼야 됩니다 라고 뭐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면 요 밑에 있는 단계들의 기술들이 합쳐져서 뭔가 여기에 또 다른 요소 하나, 뭐 외계인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들이 뭘까? 여기 있는 하부단에 있는 걸 가지고 상부에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차원이 높지만 여기는 차원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죠. 얘네들 세 개가 합쳐지면 뭐가 나온다든가.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학습화 기법들의 중요한 요소이고, 히든 레이어 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뭔지를 몰라요. 뭔가 우주왕복선을 만들려면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할 텐데 그게 이렇게 연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종의 메타 상태들이라 부르고요. 뭔지 몰라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이 녀석이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모르는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히든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대충 또는 여기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다부스트처럼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이 입력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짝이 지어주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출력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언지를 봐봐야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아무리 해도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입력 데이터가 여기에 가서 매칭이 됐는데 이 데이터가 뭘 뜻하는가,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뭔지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뭐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눈 두 개가 있고 여기 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런데 뭐 더 잘 열심히 이렇게 그리면 쟁반 위에 사과가 하나 올려있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하나하나의 이유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뭐 여자 남자를 봤는데 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많죠. 지나가다 보시면. 근데 이유는 뭐 정확하게 뭔데, 니네 정말 사랑하는구나, 뭐 돈이 많냐, 뭐 예쁘냐, 뭐 잘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끌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하나의 메타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옆에서 보면 진짜 한심하네, 쟤네 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메타 스테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의 조합에서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웨이트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메타 스테이트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력을 집어넣어도 출력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교실에다 또는 강의실에다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 메타 스테이트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통화되면 인조인간이죠. 정말 카피가 되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 스테이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다, 의미 있는 얘기다 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졸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 스테이트는 사실 딥러닝이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계속 생겨나는데 이거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명확하게 이건 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이것들을 자꾸 모르겠다, 숨겨놓은, 그냥 히든 이런 식의 용어들로 표현합니다만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들이 뭔가 필요한데 이것과 이것 때문에 이게 되고 내가 이것과 이걸 정리해서 얘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중간에 있는 스테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걸 남한테 얘기해도 명확하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히든 레이어가 생겨서 히든 스테이트들이 현재 어떤 값일 때 라고 얼핏 추정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인 시그모이덜 함수를 가지고 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부분에 파이는 어떤 유형의 함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바로 여기 있네요. 파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걸 대입해서 이제 웨이트들을 어떻게 편미분 하는가 라는 부분을 배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챕터가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파이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은 이와 같이 넣어줄 거고, 그러면 그때 오메가2로 편미분한 거, 오메가1으로 편미분한 걸 알아야 오메가1, 오메가2를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찾아 들어갈 텐데, 어떻게 편미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분야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벡터와 매트릭스의 미분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안 배우신 내용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풀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뭐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풀기 위해서 스칼라일 때 서로 편미분하는 거, 벡터를 스칼라로 편미분하는 거, 매트릭스를 스칼라로 편미분하는 거, 벡터로 스칼라로 편미분하는 거, 벡터를 벡터로 편미분하는 거, 이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고 지루한 내용이라 오늘 여기서 같이 붙여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